오늘은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시를 잘 보시면 오늘은 3개씩 분석을 했다가 오늘은 4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마지막 작품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외국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작품은 아주 유명한 시죠. 서시. 윤동주의 서시는 거의 국민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그 옥사 시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그 저항했던 일본에 그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옥에서 생을 마감한 그런 시인으로 유명하죠. 자, 서시에서 보면은 여기는 자기 성찰적인 자세가 나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나는 한 점의 양심의 부끄럼도 없이 살겠다. 그래서 일단 성격을 보면 자기 성찰,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거죠. 윤동주의 시풍 자체가 언제나 그랬죠. 대부분이 참회록이라든가 자화상이라든가 보면 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후회하고 이런 거죠. 그런 거고 여기서도 또 그래요. 고백적. 나는 이러이러했다. 거짓말 안 하고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대조적인 시어들이 나옵니다. 이미지가 대조야. 심상이 서로가 이미지가 대조가 되는데 세 번째 행의 잎새에 있는 바람. 바람은 여기서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선생님이 나쁜 의미는 빨강, 좋은 의미 긍정은 파랑으로 할게요. 비교해보면 바람은 외부의 세력이고 시의 화자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겠죠.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 때문에 괴로워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나는 괴로워했다까지가 과거죠. 과거.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과거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는 뭐야? 현재. 과거에서 현재로 갔어.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가 걸어가야겠다 해서 이제 미래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떨어진 연애는 오늘 밤에도 해서 다시 현재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행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 별은 좋은 거죠. 별.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는 거. 얘는 방해하는 세력이면 별은 이상, 순수한, 이상향, 바라는 상태죠. 그 다음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휴머니즘적인 마음, 모든 걸 사랑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길이라는 거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이야.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밤이라는 밤이라는 시어 자체가 안 좋죠. 밤, 어두움.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이상이 바람, 방해물에 계속해서 흔들린다, 스치운다. 계속 방해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함으로써 현실적인 시련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그래서 화자를 한번 정리해보면 양심적으로 살고 싶지만 그 다음에 정서는 자기가 막 나서진 못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래서 주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소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면 되겠죠. 자, 2번째 시는 제목이 귀촉도입니다. 귀촉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새의 이름인데요. 새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소쩍새라고 들어봤죠? 소쩍새. 소쩍새는 어떻게 울까? 소쩍소쩍하고 울겠죠. 울 적에 그 혓바닥이 보여요. 빨간 혓바닥이 보이는데 꼼꼼한 데서 보면은 피를 막 토하면서 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귀촉도라는 이 제목이 자체가 이게 어떤 이미지를 연출을 하는데 한을 연출합니다. 한. 자, 왜 한이 맺혔는지 시의 화자를 통해서 알아본다면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흰 옷깃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신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다시 오지 못할 길로 갔다. 누가? 님이.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후회하고 있네요. 은장도라든가 머리털 긴 걸 보니까 시의 화자가 여성이겠죠.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함을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울로 가신 님아. 귀촉도가 울고 있는데 그걸 뭐랑 동일시했을까? 떠난 님. 님은 우리가 이별했다고 보통 생각하는 헤어진 님이 아니고 사별한 님. 죽어서 서역 산만리, 그 다음에 파촉 산만리 거리로까지 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련을 보시면은 서역 산만리나 파촉 산만리는 실질적인 거리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님과의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서역 산만리, 파촉 산만리가 치수로는 잴 수 없는 심리적인 거리. 님이 간 곳이 저승이야. 심리적 거리고, 그 다음에 다신 오지 못한다는 거고, 이연으로 가면 이 시의 화자가 여성인데 어떤 후회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육날 메투리를 만들어 드릴 걸. 그러면 육날 메투리라는 거는 신발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 옛날 사람들이 신던 집신 있죠. 그런 걸 말을 하는데, 육날 메투리 하면 이 시의 화자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매개체가 되겠죠. 육날 메투리. 얼마나 님을 사랑을 하면, 사랑을 얼마나 하면 자기 머리털을 다 잘라가지고 그걸 신발을 만들어줄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을 걸 그랬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죽음은 예고 없이 오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 그 얘기죠.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자, 이 새는 귀촉도를 말하고, 차마 아니 솟는가라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자, 그대 하늘 끝 호울로 가신 님아. 그래서 그 혼자 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연에 진달래꽃이 나오는데, 진달래꽃이 원래 두견화라고도 그래요. 두견화. 그래서 원래 그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는 어떤 설화가 지금 접목되어 있는 시입니다. 설화. 귀촉도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진 어떤 사랑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낸 거죠. 시의 화자는 정리해보면 여성이다. 여성. 여성인데 어떤 여성? 이별을 했어. 님과 이별을 하고 한이 맺힌 여성입니다. 여성. 시의 화자는 여성이고, 그 다음에 상황 이별. 그 다음에 정서, 당연히 슬픔을 넘어서 한. 그 다음 태도는 어때요? 후회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후회. 그래서 이 여성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과거를 지향하는 사랑이죠. 과거. 아, 이렇게 할 걸 그랬다 라고 후회하는 그런 여성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연에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초롱이라는 거는 불빛인데 밤에 키잖아. 낮에는 안 키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이 여성이 그 죽은 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은합물, 목이 젖은 새. 은합물이라는 거 은하수를 말하는데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결국은 단절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임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랬는데 그 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비통함, 그런 거를 나타내죠. 피. 그래서 아주 그 한 맺힌 그 그리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대 하늘 끝 호울로 가신 님아. 자, 그래서 결국은 나와 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귀촉도라고 하는 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귀촉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귀촉도라는 거는 한의 표상이고, 첫 번째 한. 한이 탁 지금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한 맺힌 존재지만 서정적인 자아와 그 다음에 나를 연결을 해준다. 즉 시의 화자하고 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귀촉도 새가 날라와가지고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도.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이 화자가 생각할 때는 이 귀촉도가 누구야? 님이야, 님. 그러니까 님의 어떤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귀촉도에서 말하는 그 거리는 정서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몇 마일이다, 몇 킬로다 이렇게 잴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는 제목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입니다. 이것도 거의 국민시라고 불릴 만큼 매우 유명한 시인데요. 그 박목월 시인의 이 시대 자체가 일제강점기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중에서도 박목월 시인은 청록파 시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보다는 그 자연과 벗하면서 현실을 약간 도피하는 경향의 그런 시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나그네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지금 딱 형식을 봐도 보이는 거 있죠. 수미 상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게 두 번 나왔는데 수미 상관이라고 하기에는 또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2년과 마지막 년이니까 1년과 마지막 년이 나와야 완벽한데 약간 변형된 수미 상관입니다. 어쨌거나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 이거는요, 시의 화자가 어떤 사람일까? 시의 화자는 여기서 나와 있을까요? 시의 화자는 여기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그네. 나그네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역할을 하죠. 유랑자. 계속해서 떠돕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구름에 달가듯이 간대. 달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 이 세상을 등진 거죠. 달은 어떤 존재다? 세상을 버렸어. 그래서 태도는 세상을 등졌다. 달처럼. 마치 달처럼. 달이니까 노란 색깔. 그 다음에 길과 나그네는 이제 잘 보시고요.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외줄기 길을 쫙 가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다? 정서가 외로워. 정서는 외로워요. 고독함을 느끼고 있어. 남도 300리. 남도 300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겠고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이 부분은 향토적인 정서가 드러난 부분. 마을에 사람이 사는 그 냄새가 쫙 나는 거, 술을 갖다가 막 담그는 그 마을에 저녁놀이 탁 타는 어떤 빨간 색깔, 그런 걸 통해서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냅니다. 향토적인 정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러면 이제 시상의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맨 처음에 연에서 밀밭길에 딱 시선이 고정을 좀 시켜주고요. 밀밭길에다가 이제 탁 그 나그네가 이동을 하면서 시선을 고정을 시켰어.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술 읽는 마을로 갔어. 술 읽는 마을. 그치? 술 읽는 마을. 그러다가 어디로 갔어요? 저녁놀. 저녁놀로 또 가면서 그 독자의 시선을 이렇게 이동시켜줘요. 그러면은 자, 이 시를 보면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상황하고 사실은 조금 안 어울리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둥둥 뜨는 관계인데 이게 한계성이야. 이 시에 일제 말기의 상황하고 너무 동떨어졌어. 왜 동떨어졌느냐? 지금 이 나그네는 세상은 비록 버렸지만 완벽하게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모습이야. 아시겠죠? 비록 이 세상은 어때? 어지럽고 일제강점기로 우리가 막 식민지 시대라 어지럽지만 그거와는 동떨어졌지만은 보니까는 자연과는 동화가 완벽하게 돼 있어. 그런 모습 자체가 한계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이 시를 볼 때 한계.
주제는 체념과 달관의 경지야. 체념, 뭐를 체념했다? 현실을 체념했겠지. 식민지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제는 체념과 달관의 경지야. 누가 그렇단 얘기지? 시의 화자가 그렇단 얘기예요. 달관이란 말,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뛰어넘었다. 어떤 한계를 확 뛰어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을 보시면 네 번째 작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외국인이 쓴 거예요. 외국 시인이 썼는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썼어. 가지 않은 길. 자, 이 시는 결국은 해석을 했겠죠. 외국말을 해석을 해서 해석이 된 건데 읽어보시면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과거형이네요.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둘을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여기 아마도 그 택한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다는 것이 이 사람이 택한 이유겠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자, 이 사람이 한 길을 택했는데 그 택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운을 주는 거지, 감동을. 어떤 아쉬움을 주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정서가 변화가 있어. 처음에는 안타까움을 느꼈어. 맨 처음 연애. 두 번째 연은 이제 하나를 선택했어. 세 번째 연으로 가서는 아쉬움과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한 개를 남겨둔 데 대한 미련. 두 가지를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연.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자,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현재는 결정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뭐가? 운명이. 운명이 아예 결정이 돼 버렸는데, 이 사람이 운명을 결정한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간 것이 운명을 결정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 시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을 가질 게 없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다 표현한 거예요. 주제를 말한다면 복잡한 시는 아니지만 이제 주제는 한 가지 뚜렷하게 있어요. 택하지 못한 인생길에 대한 아쉬움이죠. 택하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 자, 여러분도 그래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 아침에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부터 해서 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옷을, 뭐 양말을 신을 때도 평소에 무슨 색깔을 신을까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의 화자는 이제 그런 어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시를 다 분석을 해보았고요.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보세요. 가부터 라에 나타난 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이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라에 나와 있는 나가 가지 않은 길로 이상향에 이르는 길? 이상향에 이르는 길은 아니야.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이 이상향이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가지 않은 길이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길로 가서 더 좋을 수도 있었고 더 나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단지 그 길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다? 가지 않은 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은 가의 시인을 회고한 글의 일부이다. 시는 곧 시인 자신을 반영한다고 할 때 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은? 윤동주 시인을 말하는 거죠? 몇 번일까?
이거는 뭐 문제가 거의 점수 주려고 나온 문제 같은데, 2번이죠, 당연히. 외모까지는 우리가 추측할 길이 없습니다. 2번입니다. 2번에 2번. 그 다음 문제 3번을 보시면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내적 의미. 자, 여러분들이 내적 의미와 외적 의미를 한번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인 거랑 외적인 의미, 하나의 시가 나왔을 때, 자, 내적으로는 우리가 내재적이라고도 그래. 내재적. 또 외적이라는 거는 외재적이라고 그래.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재적 의미로 감상한 것은 외재적 의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적이라는 거는 그냥 시어를 보는 거야. 시어. 어떤 그 예술적인 쪽. 꽃이 피었다 그러면 그냥 꽃이 피었구나. 플라워로 보는 거야. 뭐 거기에 무슨 뭐 청춘이니 뭐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꽃이다, 아름답다. 거기 연결 지은 것들. 근데 그 꽃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랑 관련이 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그 시 안에서의 예술성만 본다는 얘기고요. 외적인 의미다, 외재적인 의미다 다른 말로.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 상황, 시대적 배경도 되고 또 작가의 배경도 돼. 작품을 쓸 때 작가의 배경. 뭐 정지용의 유리창 같은 시 선생님이 자꾸 예를 드는데 거기는 자기 친아들이 그 죽은 상황이야. 그 다음에 제망매가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작가가 자기 누이 동생이 죽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요. 실제로 있는 거 이런 게 다 외부적인 요소고 또 작품과 작가의 관계도 돼요. 작품과 작가의 관계로만 또 보는 거야. 어떤 작품에서 그 작가가 자기 어린 시절을 썼다. 만약에 어린 날의 이야기다. 그런 거를 다 보는 고려하는 게 외재적인 거고요. 외적인 거고. 그 여기서 내적인 것만을 보면은 예술적 의미만 보면 되겠네. 시어만 보고 시 안에서의 순수성. 몇 번? 답이 3번이 되겠죠. 인규, 술과 노을이라 점점. 그거 이미지가 썩 잘 어울리는데 밀밭길이 주는 느낌과도 통하면서. 그렇죠. 1번하고 2번은 다 외재적이죠. 나머지도 다. 보기 4번, 문제 4번. 기억에 나타나 화자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화자의 심정. 화자의 심정은 여기서 님하고 사별한 여성이잖아. 헤어진 그 마음. 또 헤어진 것도 그냥 이별이 있고 죽어서 헤어진 사별이 있는데 여기는 사별이야. 답이 3번이죠. 김소월의 초훈. 산산이 부서지고 허공 중에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거는 상대방이 사망을 했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니은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보기 시에 화자가 들려준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응용 문제인데 잘 보셔야 돼요. 니은과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니은과 같은 상황. 여러 길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길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한테 보기의 화자, 보기를 보시면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서 돌아왔는고 이제나 돌아왔나니 딴 데 마음 두지 않으리. 이건 시조네요. 여기 시의 화자의 결심은 결국 다른 길 다 찾아 헤매다가 결국 원래 길로 왔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한 길을 처음에 택한 길을 꾸준히 가겠다는 의지잖아요. 다짐이고. 그러면은 여러 길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한테 보기의 사람이 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란 얘기네요. 몇 번일까? 답이 2번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 그때그때 지름길을 택해가겠나? 이건 반대죠, 오히려.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정이 어찌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파라고 한 보기의 화자가 한 말하고는 반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해봤는데 항상 또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그 고전 시가도 그렇고 현대 시도 그렇고 그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본 뼈대 문제 패턴은 비슷하다는 거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세 가지 지문이 나와 있어요. 나비, 설야,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 세 가지 시는 선생님이 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하는 시고요. 나비라는 시부터 보겠습니다. 비바람 험살궂게 거쳐간 추녀밑, 날개 찢어진 늙은 노랑나비가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찢긴 날에 맥이 풀려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 수 없는 슬픔에 물고 있는 맨드라미조차 소태맛이다. 자랑스러울 선 화려한 춤재주도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늙은 무녀처럼 나비는 한숨 진다. 지금 제목이 나비인데 나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제목이 뭐다? 사람의 얼굴처럼 시에서도 얼굴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나비하면은 날아간다. 어딘가로 꽃에 앉는다도 되고 날아간다.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간다.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게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밝은 이미지가 많은데 1년을 볼 때 늙은 노랑나비래. 나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늙은 나비 하면은 왠지 어떤 느낌이 들어? 안쓰럽고 좀 불쌍하죠. 맨드라미 꽃에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데 근데 지금 화자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나비가 어떤 존재냐면은 그냥 단순한 나비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감정이 완전히 거기에 이입이 됐어. 나비의 감정이. 자기 감정이 나비의 감정이야. 자기 감정이 아예 나비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 것 같은 느낌. 이 연애는 찢긴 날에는 찢긴 날개에 맥이 풀려. 날개까지 찢겼어. 나이 들어갖고.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 수 없는 슬픔에. 자,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 수 없어. 날개가 이렇게 찢겨가지고 이게 원인이 되었고요. 결과는 물고 있는 맨드라미조차 소태맛이다. 자, 맨드라미라는 꽃이 이렇게 길게 빨갛게 이렇게 막 생긴 꽃인데 소태맛이라는 거는 아주 쓰다는 거야. 아주 그냥 약처럼 쓰다. 결과야. 실제로 맨드라미가 쓰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사람도 왜 속상할 때는 밥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막 쓰고. 나비도 지금 그런 걸 느낀다는 거니까 완전히 이 사람과 나비는 지금 감정이 입이 된 상태. 그리고 지금 날개가 찢겼다는 자체가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게 고난과 역경이잖아. 이게 역경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화자는 아예 나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화자가 나비야.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고난이구나. 고난. 날개가 찢겼으니까. 정서는 슬픔. 슬프죠. 태도만 보면 되겠네요. 태도는 어떤가? 태도. 자랑스러울소 화려한 춤재주도. 이거는 언제냐면 젊은 시절이야. 늙은 나비니까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한 옛날에 꿈 조각처럼 흐리어 늙은 무녀처럼 나비는 한숨 진다. 한숨 짓는 게 현재의 태도죠. 탄식하는 나비. 늙음을 탄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시에는 주제가 뭐냐면 나비를 빗대어서 늙어가는 걸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시의 화자가.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신이 슬프다고 표현 안 하고 나비에다가 딱 감정을 이입을 한 거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도 나비를 통해서 더 이렇게 드러냈다고 그런 기법을 썼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주제는 노경의 슬픔. 노경의 슬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노경의 슬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는 설야인데요. 설야라는 제목이 눈 오는 밤이라는 소리죠. 눈 오는 밤의 이미지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죠. 왠지 막 낭만적인 사람도 있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사람한테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 각자의 자기 경험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시의 화자는 어떠한 설야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옛자취 인양 흰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의 일이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눈은 나려나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참 멋있는 시죠. 멋있어요. 선생님만 멋있게 느끼나? 자, 이 시는 누가 썼냐면은 김광균 시인이 썼는데, 김광균 시인은요, 어떤 기법에 성공을 했냐면, 모더니즘이다 해서 주지주의. 어떤 그 자신의 감정을 절제를 하고, 그 마치 한 편의 그림을 보듯이 그 풍경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다 묘사를 해줘요. 묘사를 해주면 독자들이 보고 각자 느끼는 그런 데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광균 시인의 시를 보면은 이렇게 화자가 기쁘다 슬프다 말하기 전에 독자가 먼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가 많습니다. 자, 화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쭉 풀이를 하면서 찾아보면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그리운 소식은 무엇이다. 여기서 다른 말로 눈이야. 눈. 내리는 눈. 눈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눈. 눈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리운 소식. 그 다음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자, 1년에서 흩날리느뇨 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아, 오는구나. 그리고 반갑고 그립고 그리움이야. 이제 이연으로 가면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호롱불이 여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이 이렇게 꺼졌다가 이렇게 점점 사그라드는 모습이니까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거. 서글픈 옛자취인 양 흰눈이 내려. 서글픈 옛자취인 양, 서글픈 옛자취처럼. 이게 또 눈이야. 서글픈 옛자취. 옛날에 어떤 추억이 있는데 슬프대. 이 사람한테는 지금 뭐냐면 처음엔 반가웠는데 두 번째 연애 가서는 갑자기 또 슬퍼졌어. 그래서 1년하고 2년은 정서가 서로 반대가 되죠.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자, 마음에도 허공이 있다는 표현 상당히 특유의 표현이야. 멋있는 표현이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3년은 그 눈을 맞이하는 설레이는 심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이 아주 압권이에요. 여기서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 귀절은 아주 참 많이 나오는 귀절이야. 이 부분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게 바로 눈이 오는 그 눈을 표현한 거야. 근데 이 부분은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독특하냐면 눈이 이렇게 사르르르 오는 모습 있지. 비가 막 쏟아지듯이 막 쫙쫙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이렇게 살살살 오잖아. 여인이 이렇게 옷을 벗는 모습, 좀 관능적인 표현, 야한 표현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은유법이야. 눈은 여인의 옷 벗는 소리이다.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공감각도 드러나 있어. 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다. 옷 벗는 소리. 이게 왜 공감각일까? 공감각.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인데 옷을 벗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데 그걸 소리로 표현해서 소리는 듣잖아. 그러니까 시각을 청각화했죠. 시각을 청각화했다. 그래서 이게 공감각이 돼요. 아시겠죠? 관능적인 이미지,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눈이야 또. 추억의 조각도 역시 눈. 눈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 추억의 조각. 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예요. 싸늘한 추의 일이 가쁘게 설레이느뇨.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추억의 조각으로 표현을 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옛날에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또 잠시 회상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 이거를 여인의 옷 벗는 소리로 상상을 하게 된 이유도 옛날에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기쁜 게 아니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슬프다는 얘기죠. 슬픔. 싸늘한 추의 일이 가쁘게 설레이느뇨. 슬프면서도 또 설레요. 참 묘한 감정이야. 슬프면서 설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복잡하죠.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또 하나 있네. 눈이 차단한 의상. 차단한 의상이란 말은 뭐냐면, 차단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시적인 어떤 표현인데 차디찬, 차갑다는 얘기예요. 눈이 만약에 옷이라면은 차갑겠지, 뜨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눈을 차단한 의상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흰 눈은 나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자, 차단한 의상이라고 하는데 또 깊은 뜻이 있어. 여자가, 내가 그 시의 화자가 사귀었던 여성이 냉담한 여인이야. 차가운 여자, 마음이 차가운 여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시의 화자가 눈 오는 밤에 경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바라보면서 감정을 한두 가지 느낀 게 아니지. 반갑기도 해, 서글프기도 해, 그 다음에 설레이기도 해,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슬픔을 또다시 느끼면서 끝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졌거나 어떤 태도를 보인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눈 오는 밤에 느낀 어떤 그리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시를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뭐 대단하게 뭐 사랑을 했던 추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에요. 거창한 제목인데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거는 어떤 사랑을 했는가. 상상을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읽어봅시다. 살구가 나던 해 새밑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취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이거는 것이다. 이거는 버렸다.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와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과거 회상이에요.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서, 무언가가 되었다는 거는 이제 뭔가 성공을 했든가 한 자리씩 한다는 얘기겠죠?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기성세대가 됐으면 나이가 적어도 뭐 40대 이상 아저씨들이 됐다는 얘기.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일상적인 어떤 아저씨들의 모습이죠.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노래는 언제 노래일까?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이지?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칠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칠서는 춤을 추러 갔고 며칠서는 허전하게 동숭동기를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긴데 또 특징이 있다면 연애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쭉 이어갔죠. 연애 구분이 없이. 자, 이거는요, 살구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띠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때는 이 시의 화자가 학생이었어. 학생 때의 모습이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까지 과거 회상으로 나오는데요. 순수를 말하죠. 과거는 뭐야? 뭘 말하는 거냐면 열정과 순수. 자, 그럼 이런 열정과 순수를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하얀 입김, 열띤 토론. 이런 거 학생 때의 순수야. 하얀 입김, 긍정은 파란 색깔.
하얀 입김, 열띤 토론. 물론 어른들도 토론 많이 하지만 어떤 목적성을 띈 거지만 이때는 경제적인 이익과 상관없는 토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별똥별도 이거는 좋은 거죠. 별똥별. 그 다음에 이제 기성세대가 된 후의 모습을 보면 좋지 않은 이제 세상에 때가 묻은 모습을 찾아보면 기성세대, 넥타이, 회비, 월급 이런 거죠. 기성세대, 넥타이, 친구끼리 만나도 회비, 그 다음에 월급 얼마냐고 서로 묻고, 보통 이제 아저씨들이 됐어, 기성세대가. 그 다음에 또 밑에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 이런 것도 다 뭐 좋지 않은 이미지라고 봐야 되고, 또 달라진 전화번호, 그만큼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달라졌어. 그럼 여기 나쁜 것도 있죠. 달라진 전화번호, 달라진 전화번호. 어떤 사람은 뭐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이 사람 생각할 때는 그게 싫은 거지. 어릴 때 그 친구들의 이미지하고 좀 달라졌으니까. 포커도 치고 춤도 추고 뭐 이런 것들, 응? 여러분들이 귀엽게 추는 그런 춤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낯선 건물들 쭉 내려가 보시면 낯선 건물들이 있고, 다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어디로 갔다? 늪은 생활이야. 일상생활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늪이라고 표현한 거는, 늪의 특징이 한번 발을 딱 담그면 계속 빠지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제 순수함이 다 없고 살기 위해 사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럼 좋은 것도 여기 있네요. 돌돌 마른 달력, 그 다음에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 이런 것들. 돌돌 마른 달력, 그 다음에 옛사랑이 피 흘린 곳,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가로수, 이런 거는 좋은 거죠. 추억의 어떤 플라타너스 가로수, 이런 것들 좋은 거고요. 그 다음 몇 개의 마른 잎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순수를 말해요. 몇 개의 마른 잎. 바람의 속삭임도 좋죠. 바람의 속삭임. 그러니까 자연물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는 이 사람은 일단 좋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시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나와 있네요. 부끄럽지 않은가? 그쵸? 왜 부끄러울까? 순수함을 잃었어. 대신 순수함을 잃은 대신 얻은 것도 있죠.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경제적 안정,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이런 건 얻었는데 이 사람은 좀 부끄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고요.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 가부터 다의 내용상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가부터 다에서 찾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그걸 생각을 해보면 시의 화자는 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돌아갈 수 없는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죠, 과거. 그다음 그립고 슬프고, 답이 3번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참조하여 가의 나비를 등장시킴으로써 얻은 효과를 설명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시에 등장하는 나비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 나비는 여리고 순수한 존재인 아동이나 여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매우 얇고 연약한 날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나비는 그 날개와 빛깔로 인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날개가 있다는 점에서 나비는 인간보다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꿀과 꽃밭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아름다움과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장자의 호전몽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비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오가는 존재, 또는 인생 무상을 깨닫게 하는 소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 이런 존재예요. 보기를 참고를 할 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효과가 아닌 거를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몇 번? 자, 답이 2번입니다. 윤선이가 말한 것. 꿈조각과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나비의 이미지가 어울려 나비가 추구했던 것이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게 아니야.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에서 나비는 환상이 아니라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답이 2번이고요. 그다음 문제 3번. 나와 다의 화자를 동일 인물로 설정하고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연극을 꾸미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이죠. 현실의 패배에 몰락하는 비극적 내용. 틀렸죠. 다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 세속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답이 5번. 그 다음 4번. 다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격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다의 주제는 결국은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순수함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사회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실 순수라든가 정신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뭘까? 1번이죠.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여기서 빵은 대유법이잖아.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대유법이니까 답이 1번이죠. 즉 다시 말해서 속물적인 삶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보세요. 기억과 그 발상이 가장 유사한 것은 기억.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자, 그렇게 들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시의 화자가 뭐 환청 증세가 있고 환시 증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런 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몇 번일까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바람벽에 어머니가 나타났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어머니를 워낙 그리워하기 때문에 환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속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에서 나오는 건데 어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오실 리는 없지만 그만큼 그리워하니까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마쳤는데 자, 여러분들 항상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항상 이렇게 메모를 잘 하셨다가 다시 한번 자기 거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또 뒤에는 언제나 그 주요 시사 용어와 속담, 그 다음에 고사성어, 주요 어휘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